파피용 베르나르 베르베르 제1부 희미한 꿈 제1장 물의 힘. 태초에 바람이 있었다. 소금기를 머금은 위력적인 바닷바람. 바람은 광대한 대양으로 범선들을 띄어보냈다. 그 많은 배들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단연 엘리자베트 말로리의 배였다. 터키 학생 눈동자를 지닌 그녀는 지금까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세계 단독 요트 일주 경기에서 2차례 연속으로 우승하며 챔피언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그녀는 날치라는 이름의 쌍동선 뱃머리에 올라서서 목재 조정 키를 움켜잡고 알루미늄과 수지 섬유로 만든 늘씬한 구조물을 조작했다. 그녀의 야리야리한 배가 날치처럼 튀어올라 파도를 가르면서 질주하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요동쳤다. 더 빨리, 더 강하게. 그녀는 요어들을 품은 물보라의 힘에 취해 폭풍우 속에서 갈라지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목이 잠기곤 했다. 이건 승리를 위한 그녀만의 비법이었다. 맹렬한 자연의 기세를 누르기 위해 목소리를 바람과 섞는 것. 그녀는 이렇게 바다와 하나가 되었다. 사나운 파도에서 물거품 레이스를 자아내며 일렁이는 바닷물. 엘리자베트 말로리는 아름다웠다. 그녀의 마력에 걸려들지 않는 남자가 없었다. 경기가 없을 때는 애인을 몇 번씩이나 갈아치우면서 연애를 즐긴다는 소문도 돌았다. 경기가 없을 때는 애인을 몇이나 갈아치우면서 연애를 즐긴다는 소문도 돌았다. 하지만 이러한 하찮은 쾌락에는 염증을 느끼고 마는지 결국 혼자만의 시간으로 돌아오곤 했다. 물의 사막 한가운데서 그녀는 구름과 물고기들을 유일한 벗으로 삼았다. 2장 공기의 부드러움. 태초에 꿈이 있었다. 새로운 지평을 여는 꿈. 그 꿈은 이브 크라메르의 숭고한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는 정평이 있는 항공우주국에서 혁신과 전망팀의 팀장을 맡았다. 새로운 우주여행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실현된 프로젝트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그의 사무실에는 신형 로켓과 우주정거장을 비롯해 근거리 행성에 건설할 도시들이 이르기까지 각종 도면들로 가득 찬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브 크라메르는 연구실 안을 어슬렁거리는 많은 자벽부들과 별반 구별이 되지 않았다. 중키의 머리는 민둥산인데다 두꺼운 안경을 낀 두 눈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잉크가 말라버린 펜과 어딘가 조금씩 고장난 계산기들이 주머니 가득 들어있는 흰 가운을 절대 벗는 법이 없었다. 그의 주 업무는 정중한 거절의 편지를 보내는 일이었다. 그 편지들은 늘 귀하의 프로젝트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것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귀하의 프로젝트는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들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 책정된 예산으로는 귀하께서 제출하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문장들로 시작하여 귀하께서 추진 중인 연구의 진척 상황을 저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이브 크라메르 배상으로 끝을 맺었다. 이브 크라메르는 자신의 직업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비현실적인 프로젝트라 해도 대부분 끝까지 성심을 다해 검토했다. 그러다 보니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흥미로운 취재원이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자신이 검토한 독창적인 프로젝트들의 내용을 들려주곤 했다. 부주의하게 거절 편지 더미들을 무너뜨린 이브가 편지를 하나씩 다시 줍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자동 응답기가 돌아가기 전에 수화기를 들려고 하다가 막 분류를 시작할 참이던 다른 서류 더미마저 무너뜨리고 말았다.
남들은 그가 경솔하다고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공상가라고 생각했다. 남들은 그가 서툴다고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수선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남들은 그가 산만하다고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국적인 상념에 젖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상부에 올린 프로젝트 중 단 하나도 추진할 수 있는 개발 지원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언젠가 꼭 하나는 결실을 맺으리라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예전에 그의 첫 번째 아내가 지적한 것처럼 실현 불가능한 남들의 환상 따위가 기자들에게 들려주는 방관자로 남고 싶진 않았다. 밤에 테라스에 설치해 덮개를 씌워놓은 천체 망원경 렌즈에 고무 구멍에 눈을 받고 있노라면 언젠가 자신의 프로젝트가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때 그곳으로 떠나리라. 저 멀리, 더 멀리, 보다 더 멀리. 하루하루 더 낯설게만 느껴지는 이 지구를 떠나리라. 3장 첫 번째 파도. 바람과 꿈, 그러니까 엘리자베트 말로리와 이브 크라메르의 만남은 이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브는 리듬이 강렬한 음악을 들으면서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기자와의 약속 시간에 늦어버렸기 때문이다. 엘리자베트는 다음에 참가할 세계 단독 요트 일주 경기를 지원할 새 후원자의 사무실로 가기 위해 길을 건너고 있었다. 비가 오는 데다 와이퍼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정비소에 들러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짬을 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건 경솔함 외에 그의 또 다른 문제인 꾸무럭거리는 성격 탓이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기술 말이다. 어쨌든 지금은 약속 시간에 맞추려면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커브길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엘리자베트는 휴대전화에 이어폰을 귀에 꽂고 우산을 받쳐든 채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유머 감각을 발휘하는 한 구혜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남자의 작전이 제법 잘 통하는 분위기였다. 그녀가 빗속을 질주해오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젊은 여성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이브는 화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바퀴는 멈추었지만 수막 현상으로 타이어가 미끄러운 노면 위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 차의 앞부분이 그녀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나무가 쪼개지는 둔박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자베트는 자신의 몸이 서서히 공중을 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하늘로 떠오르면서 비의 감촉을 느꼈다. 높은 곳에서 땅이 내려다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땅으로 떨어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몸을 뒤틀며 땅바닥에서 괴로워했다. 그러고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4장 소금기를 품은 수증기.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났다. 회복 기간이 아주 오래 걸렸다. 엘리자베트는 동면을 하기 위해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동물처럼 환자용 시트를 둘둘 감고 지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자기 내부에 있던 무언가가 죽어버렸다는 생각을 했다. 척추 아랫부분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걸을 수도 없었다. 이제는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 엘리자베트는 운명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꼈다. 그녀는 집중적인 재활 교육과 심리치료를 받았다. 덜 빠르게, 덜 강하게. 물리치료사는 앞으로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금껏 살면서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을 수없이 봐온 그녀가 그의 말이 단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뿐임을 모를 리가 없었다. 운동선수로서의 그녀의 미래가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활화산 같은 분노,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수라는 말로 요약되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내 미래를 망쳐놓은 어설픈 운전수 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아주 혹독한 대가를. 5장. 자욱한 안개. 사방에서 사진기에 플래시를 터뜨리고 마이크를 내민다. 모든 언론 매체가 중계에 나선 재판에서 이브 크라메르는 별 말이 없었다. 그는 여자 판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인을 향해 사과의 말을 읊조렸다. 그는 최고 형량을 부양받았다. 불구가 된 젊은 챔피언에게 앞으로 평생 연금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자동차와 원동기 운전면허도 영구 정지되었다. 법적으로 아직 자전거를 탈 권리는 남아있었지만 판사는 지나치게 경솔한 그의 됨됨이를 감안해 시골길에서만 자전거를 탈 것을 권고했다. 길을 똑바로 보고 갈 줄 모르는 사람은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몰지 않는 길일 테니 말입니다. 여 판사는 의사봉을 두드려 소란스러운 장례를 정돈하며 이렇게 결론지었다. 이브 크라메르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장 밖으로 나오는 엘리자베트 말로리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뭐라고 자책의 심정도 포기하고 싶었고 그녀의 빠른 회복을 빌고 싶었다. 그러나 엘리자베트는 그가 충분히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무게를 싣기 위해 두 주먹을 모아쥐고 그의 턱을 가격했다. 그가 뒤로 낮아빠지자 그녀는 입에 거품을 물고 휠체어에서 뛰어올라 그의 목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내리눌렀다. 이브 크라메르는 스스로를 방어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두 눈을 감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세 사람이나 달려들어 불구의 몸인 그녀를 떼어놓아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 침을 뱉고 자리를 떠났다. 제6장. 어두워지는 길. 두 사람의 인생이 짓밟혔다. 엘리자베트 말로리는 자신이 앞으로 다시는 두 다리와 골반을 정상적으로 쓸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허리의 통증 때문에 더 이상 성관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외출을 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때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이사를 하고 1층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그녀는 반항심에 사로잡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까슬까슬한 성질 때문에 간병인 여럿이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심지어 그녀는 간병인들을 울리고 때리기까지 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걸신스럽게 음식을 먹어댔다. 사탕, 땅콩 버터, 초콜릿 버터, 빵, 칩, 아이스크림. 그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수면제를 복용했다. 골반 관절의 극심한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했다. 정서불안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 그녀는 우울증 때문에 항우울제를 복용했다. 이런 약들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녀는 생명이 직접 자신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쿠션을 거쳐 희미하게 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덜 빠르게, 덜 강하게. 오랜 세월 한동안 활동적으로 살아온 그녀가 지금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다. 쿠션과 단 것들을 끼고 몇 시간씩 뒹굴면서 멍하게 조그만 텔레비전 화면을 쳐다보는 그녀의 입에는 항상 음식이 가득했다. 먹지 않을 때는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는 술을 홀짝거리고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알약을 삼켰다. 이렇게 지내면서 그녀는 뉴스를 통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 그동안 늘 바다로 달아나면서 회피해왔던 세계와 마주하게 되었다. 참으로 강렬한 이미지들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전쟁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종교적 맹신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맹목적인 테러였다. 그녀의 세계는 끊임없는 환경오염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인구 과잉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가난과 기아와 빈곤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부유층이 출현했다. 이들은 다수의 고통을 외면하며 바람치하게 살아남았다. 가브리엘 맥나마라도 그들 중 하나였다. 정보통신산업의 개척자인 그는 경쟁기업들을 하나둘씩 인수하고 나서 최근에는 유전공학 분야까지 진출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기계뿐만 아니라 인간까지 자신의 통제권 아래 두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했다. 국가 원수들은 그를 자신들과 동급으로 영접했다. 엘리자베트 말로리는 그가 이상적인 미래 주택 형태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라며 두 다리만 멀쩡하다면 틀림없이 그를 찾아가 후원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가 키를 잡은 요트들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요트를 제작할 수 있게 지원을 부탁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엘리자베트는 이 억만장자가 자금을 지원해서 만든 날치 2호의 꿈을 꾸었다. 그 배가 그녀의 모든 고통을 저 멀리 가져가 버리는 꿈. 하지만 곧이어 이 꿈을 퇴색하게 만드는 또 다른 꿈이 그녀를 찾아왔다. 이제 그녀는 한 마리 새가 되어 있었다. 예전에 난파한 유조선 옆을 항해하다 마주친 적이 있는 새들 중 하나였다. 중유범벅이 되어 허우적거리며 부질없이 날개를 퍼덕거리는 가엾은 갈매기 한 마리. 실장 어둠의 빛. 탈진 상태. 이브 크라메르는 1년간 휴직을 신청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는 소송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 번 엘리자베트 말로리와 접촉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악몽으로 바꾸어 놓은 이 남자와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래도 그는 계속 엘리자베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회복을 비는 메시지를 그녀의 자동응답기에 남겼다. 이브 크라메르는 역시 텔레비전 뉴스를 보았다. 텔레비전을 보면 쉽게 기분을 바꿀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지켜보면 자기 자신의 불행을 잊을 수 있다고 믿었다.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는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있으면 안심이 된다. 바깥 세계의 상황이 심각하면 알수록 자신의 처지는 상대적으로 볼 수 있었다. 환경운동 1세대인 그는 한때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보존을 지지하고 집약 축산 시스템의 잔인한 가축 사육 방식에 반대했으며 식물종의 다양화를 주장하고 식품산업에 대한 감시 감독을 요구했다. 무정부주의자 시절에는 국가, 경찰, 군대 제도의 폐지를 위해 전투적으로 투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투쟁들은 이제 다시 나간 시절의 이야기였다.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그것들이 모두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광신도들, 무능력자들, 거짓말쟁이들이 권력을 틀어쥐고 자신들이 만든 법을 세상에 강요하고 있었다. 그는 엘리자베트 말로리의 생각을 하지 않을 때면 자신이 받은 프로젝트들을 검토했다. 혼자 집에 앉아서 여지껏 보류 상태로 있었던 수십 건의 서류들을 검토해 나갔다. 그 일을 하면서 이분은 동시대 최고의 공상가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주 정복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서류 선택에 자신의 주관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300건의 미검토 프로젝트를 바닥에 깔아놓은 뒤 그 사이를 걸어다니다가 무더기 속에서 우연히 발에 걸리는 서류를 집어 집중 검토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때 나방 한 마리가 방으로 날아들었다. 창문에 몸을 부딪떠리던 나방이 천장의 불빛에 이끌려 가더니 정부의 얇은 유리에 고집스럽게 날개 자락을 갖다 대며 불쾌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잠시 나방을 관찰하던 이브는 일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나방은 항상 빛에 이끌린다.
마치 나방 때문에 총각을 다툴 만한 중요한 일이 기억나기라도 한 듯이 그가 벽장을 향해 뛰어갔다. 300건의 서류들 가운데 딱 하나 읽지가 않은 게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 것이다. 바로 그의 아버지 쥘 크라메르의 프로젝트 말이다. 그는 파일을 꺼내서 뽀얗게 쌓인 먼지를 털어냈다. 머리 위에서는 나방의 전구에 날개를 점점 더 강하게 부딪히며 자글자글하는 소리를 냈다. 이브 크라메르는 두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내려다 보았다. 간소하게 태양 범선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 서류는 한 여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살을 택한 아버지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매달렸던 일이다. 이브 크라메르의 아버지 쥘 크라메르 역시 항공우주학 분야의 과학자였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화학 연료 대신 빛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물론 과거에도 광자 에너지에 대한 시험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관련 분야의 연구는 현재 동결 상태였다. 이브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과학 수집품 하나를 향했다. 라디오미터. 이 경이로운 기구는 아버지가 그에게 광자 추진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선물했던 것이다. 커다란 전구처럼 생긴 라디오미터는 안에 축이 있어서 이 축을 중심으로 한쪽 면은 하얀색으로 다른 면은 검은색으로 칠해진 마름모 모양인 날개 4개가 회전하게 되어 있다. 램프의 불빛이 하얀 마름모 쪽을 때리면 날개가 돌아가는 구조였다. 이브 크라메르가 불빛에 가까이 가져가자 라디오미터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분이 빛이 광절이 이루어졌고 이 빛 입자가 밝은 색깔 마름모의 측면을 때리면서 밀어내면 날개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얀색은 광절을 튀어오르게 한다. 검은색은 광절을 흡수한다. 이브의 아버지가 한 또 다른 말을 기억해냈다. 빛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때 아직 어렸던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아들아. 사랑은 환상일지도 모른다. 사랑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지. 사랑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걸. 하지만 사랑에 속을 때는 또 얼마나 많느냐. 반대로 빛은 속이는 법이 없단다. 빛은 어디든지 있지. 빛은 환하게 밝혀주고 빛은 베일을 걷어준다. 빛은 따뜻하게 덮여주고 꽃과 나무들이 자라게 해. 빛은 우리의 호르몬을 깨우고 우리 몸에 영양분을 주지. 사랑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빛 없이는 살 수 없단다. 빛이 모두 꺼지고 인류가 영원히 암흑 속에 갇힌 세계를 상상해보렴. 그럼 이해가 갈 거다. 하지만 빛은 단지 빛인 뿐일걸요. 생각에 잠겨있던 이브가 말했다. 아니야, 빛은 모든 것이야. 믿기지 않으면 해바라기처럼 해보렴. 빛이 오는 곳을 찾아가 빛을 향해 몸을 돌리는 거야. 3년 후 아버지가 자살하고 나자 이 대화는 이브에게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사랑 때문에 선택한 죽음. 모든 아버지들의 변함없는 딜레마. 아버지들은 정작 아들에게 권유한 것과 정반대로 행동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들의 가슴 속에서 공명을 일으켰다. 우리 모두는 탈바꿈에 성공해서 나비가 되어야 하는 애벌레들이다. 나비가 되고 나면 날개를 펼쳐 빛을 향해 날아가야 한다. 이번엔 나방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천정에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그는 가로등 불빛을 향해 날아가는 나방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자정이었다. 날씨는 서늘하고 하늘은 장엄했다. 저 하늘에는 라디오미터를 돌릴 수 있는 강력한 전등들이 많이 있지 하고 이번은 생각했다. 불멸의 에너지. 8장 빛이 전하는 온기. 지평선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여명. 태양이 구름을 밀쳐내지 않고 다소곳이 떠올랐다. 때는 봄이었고 자연은 기지개를 켜고 싶어 안달하고 있었다. 이브 크라메르는 발코니에서 뜨거운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서 옷을 갖춰 입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동차 사고를 잊기 위해
광자 에너지를 이용하는 우주 프로젝트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버리라 마음먹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아버지가 남긴 메모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이분은 장롱 위에 있는 스키용 스웨터들 뒤에서 신발 상자들을 찾았다. 그리고 그 안에 보관된 노트들 속에서 아버지의 메모를 발견했다.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많은 내용이었다. 그저 이분은 자신을 낳아준 메모를 작성한 사람과 생전에 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쥘 크라메르, 고독하고 산만한 몽상가. 아버지 역시 꿈럭거리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아버지는 자신이 할 일을 다음 날, 다음 주로 미룬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루고 말았다. 이브가 간직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은 대부분 실소를 자아내는 장면들이었다. 색깔 있는 옷들을 흰옷 전용 세제에 담그고 나서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하던 아버지, 장인 장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죄송하다고 하던 아버지, 법정에 늦게 출두하는 바람에 이혼 소송에서 졌던 아버지, 항공기 제작 업체에서 명성을 날리던 엔지니어였으나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던 아버지, 자기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젊은 여자들을 유혹한답시고 나서다가 결국 여자들한테 차이고 말을던 아버지. 난 포기하지 않는다. 가면 갈수록 나에게 퇴짜를 놓는 아가씨들 얼굴도 예뻐지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농담을 하곤 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기로 가는 기차와 플라스틱 비행기 모형, 휘발유 엔진을 단 미니 자동차의 시제품, 원격 조정 잠수함, 발사나무대와 방수천으로 손수 만든 글라이더 같은 것을 선물해 주곤 했다. 아들에게 사주고도 아들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게 가지고 놀 정도로 장난감에 열광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헬륨을 가득 채운 프로펠러와 원격 조종관이 장착된 보형 비행기도 생각났다. 길이가 2m를 넘는 이 비행기는 한번 손을 떠나더니 끝없이 하늘로 날아올라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하늘로 높이 반짝이는 점으로 변했다. 다음 날 아버지는 그걸 보고 외계의 비행 접시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이분은 그것이 모래주머니를 충분히 싣지 않아서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자신들의 모형 비행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던가. 이분은 자신이 아버지의 전철을 밟고 있다. 느낌이 들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단지 가망 없는 사랑과 자살이라는 요소뿐이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완벽하게 담겠지. 왜 광자 에너지 프로젝트를 벽장한 서랍에 보관해두고 있었을까? 그는 답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공연한 자존심 때문이었을 것을. 그저 아버지의 머리를 물려받은 사람은 되기 싫었던 것이다. 그는 이해받지 못한 천재라는 아버지의 위압적인 그림자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엘리자베트 말로리를 차에 친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나서야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듯 했다. 그리고 나방을 보고 나서야 위대한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하나가 바로 자기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었다. 아버지의 프로젝트를 순전히 자만심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인정한다. 그동안 그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두렵기라도 한 것처럼 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졌다. 그는 세상에 등진 채 혼자 방에 틀어박혀 항공우주국 도서관 자료들을 뒤지고 이미 제작된 적이 있는 광자 추진 우주선의 시제품 도면을 찾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분은 마일라라는 초경량 소재로 만든 아주 얇은 돛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도체 소재는 마일라 필름은 반사력이 강한 광택 도료로 코팅이 가능했다. 도체 두께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이분은 이런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은 광자 추진 우주선의 돛이 너무 작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돛의 추진력이 너무 약했던 탓이다. 그렇다면 수미터, 아니 수십 미터 길이의 돛을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분은 우주선과 쉽게 펴지고 와이어를 당겨 진행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달린 돛의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여러 주에 걸쳐 미친 듯이 작업한 끝에
태양 범선을 뜻하는 VS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완성한 그는 이 결과물을 항공우주국 상부에 제출했다. 그는 미래 프로젝트 평가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시제품의 생산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에서는 6달이 지나서야 그에게 결정을 통보했다. 부정적인 답변이었다.